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의 집담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치솟던 주택 매매 가격이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극심한 거래 절벽 속에서 작년 전국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또한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 상황을 비롯해서 기준금리 인상 폭과 속도가 집값의 향후 결정을 하는 주요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NH농협은행 윤수민 연구위원과 정진욱 기자 모시고 새해 맞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작년 한 해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좀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상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네. 시기였고 또 지방 총선거 이후 어쨌든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큰 실패의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잖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후보 시절부터 이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하겠다. 또 임대차 3법 손질하고 보겠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 촉소제 등등 시장 정상화면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에는 이 세계 경제 위기, 금리 인상이란 이 기조 때문에 대외 악재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대책이 거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그 판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이죠.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쨌든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CPR이 들어간 상태인데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네. 지금 2022년 작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3년 아까 다수의 전문가들 이야기했잖아요. 네. 윤수민 의원께서 보시는 그 전반적인 주택 흐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정책 규제 완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효과들이 아직까지 당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고금리가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은 올해에도 여전히 저점의 인식에 대한 불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누군가에게는 기대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저점 인식에 대한 불안들이 아직까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분간은 약세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는 분위기인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말에 보면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 하락폭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실에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 주택 가격이 또 강남에서 시작돼서 서울 그리고 이게 수도권에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과연 작용을 할 것인지 새해에도 이게 일시적인 신호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신호인지를 좀 판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그 약간의 반등이라든지 어떤 좀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의 축소가 돼도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하락세 유지 기간이 참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경착륙을 빨리 해서 다시 바닥을 빨리 다지고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연착륙으로 가야 된다. 사회적인 쇼크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 어느 정도 경착륙으로 빨리 다질지 연착륙으로 좀 길게 갈지 뭐 기간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취재라든지 또는 뭐 전문가들 의견 또는 뭐 정 기자님이 생각하는 뭐 흐름 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걸 확실히 이제 모멘텀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돈맥 경화잖아요. 네. 돈이 완전히 지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시장이 거의 지난해 전라도 같은 경우는 아예 청약이 그러니까 지원이 0인데도 있기 때문에 아예 0이잖아요. 아예 지원한 사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완전히 멈춰버린 시장이고 또 부동산 시장이니까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에 대한 하급 업체들까지 그러니까 뭐 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벽지라던가 아니면 그 뭐 타일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주도산할 수 있는 문제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다 망가지는 부분. 그렇게 하면은 나라에서는 세금을 갖고 나라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수가 또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규제를 풀어가면서 법적인 부분들도 어쨌든 자금줄이 흘러가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고 지난해 12월 대책도 민간인들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들에게 하게끔 어느 정도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잘 그러니까 매매나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금리라는 거는 저희가 결정 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것이 미국이 과연 이 기조를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연초이지만 계속 어쨌든 올릴 것이라는 기조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속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묘미를 풀어내서 이 부분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정부가 규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규제를 풀겠다는 이 효과는 바로 이렇게 뭐 주식 시장이나 코인 시장처럼 바로 나타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 회복세가 어느 정도 보이지만 2023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 효과가 아니면 그 2024년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3년, 뭐 5년 간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문제는 이런 규제 속에서도 매수 심리, 이 심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2022년에도 정말 심리가 완전히 북극이었잖아요. 네. 꽝꽝 얼었기 때문에 사지도 말고 어쨌든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내놔봤자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이거 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뭐 나중에 또 오르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23년도는 이 규제 속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이 많은 시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럼 뭐 전문가가 또 오랫동안 계시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 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조금 이슈들이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금리도 일단은 상반기에서 저희 뭐 인상을 마치겠지만 그래도 시장 금리들은 기준금리와도 다르게 그렇죠.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의 그 피크점은 좀 더 금리 인상과는 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그래서 상반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년 하반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사실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 가격들 뭐 다 하방으로 받고 있다가 이게 경기까지 겹쳐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물론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뭐 주식이나 다른 재화들에 비해서 조금은 그 경기 영향을 덜 받는 재화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금리보다는 조금 경기적인 측면들이 영향을 크게 가져갈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단 상반기에서는 뭐 정리를 하자면 상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하반기에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조금은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더 연장이 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 경기가 조금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기자님은 아예 불확실성. 그래도 여기 윤수민 의원님께서는
상반기는 좀 힘들고 네. 하반기는 전망이 그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몇몇 주요 기관 안에서도 주택가격 매매에 대한 등락폭에 대해서 뭐 네. 수치들도 언급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뭐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협에서 네. 뭐 내놓는 뭐 수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놓는 연구기관에서 내놓는 수치에 대해서도 뭐 동의를 좀 하시는지 뭐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치를 발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좀 지역별 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사실 전국 하락폭을 이제 뭐 연구기관이 아닌 측면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럴 있습니다. 수 그런데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숫자라는 게 또 워낙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 그 작년에 나왔던 그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네. 실거래가 지수는 거의 14% 이렇게 빠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근데 실제로 그 감정원이나 부동산원이나 그런 지표들을 보면은 그만큼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파트만 보냐, 또 단독주택까지 포함시키냐라고 봤을 때 좀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 전국 모든 주택을 포함했을 때 생각을 한다면은 한 5% 정도 하락하는 수치로 뭐 그 정도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IMF 지나고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정도 조금 더 하락하긴 했지만 그 정도 선에서 그래도 지표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주택 가격이.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어느 정도는 그 합리적인 뭐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면은 일단 뭐 인천, 대구, 충남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좀 꼽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락폭 자체가 물론 뭐 이 하락하는 시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락폭 자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고, 반대로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들어서야 좀 하락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락이 늦게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적게 나타날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울도 뭐 어떤 분들은 뭐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서울 시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자체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조금 상승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적으로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전국을 다 봤을 때는 뭐 안 좋은 데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에서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등락이라고 해서 거의 낙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환경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그 상황 안에서 부동산 시장이 2023년도에 변수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워낙 급변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변수나 최대 변수는 뭘까요? 여전히 금리가 될까요? 여전히 1순위는 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어쨌든 이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가 물론 2023년도에 쉽게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이제는 보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폭이라던가, 그리고 우리 공약공급은행에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에서 것도 괜찮고, 그리고 좀 대외적인 변수도 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대외적인 것들이 상당히 컸다. 그런 것도 컸었고, 그리고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또 가파르게 떨어진 것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최대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심리의 부분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 심리에 대한 부분도 가능 어느 정도 정부가 규제를 풀어가면서 이 심리에 대한 회복세, 그래서 뭐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워낙 이제는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명히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특히 좀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선에 대해서 30% 정도 떨어졌을 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신 분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는 이 금리라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고 또 언제 내려갈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 기자님은 금리 얘기하셨는데 뭐 같은 의견이세요, 금리? 사실 금리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인데 작년에 이제 발표된 정책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네. 상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득 제한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억 원 주택까지는 주택 가액으로 9억 원까지는 이제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상품적으로 저는 의외로 이런 상품들이 시장에서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외로 좀 금리가 이거를 활용하려는 수요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올해는 이 상품을 이용해서 주택을 조금 구입하기 위한 수요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외로 금융 상품 쪽에서 좀 그렇게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보는 게 아까 심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심리를 좀 잘 드러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강남 핵심 지역들에서 청약이 이제 많이 대기를 하고 올해 이제 많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남에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물론 분양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대기하고 있던 고가점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아직까지 살아있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위나 이런 데들도 좀 안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좋게 나온 지역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올해도 사람들을 조금 들썩거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청약 시장에서 예상 외의 좀 시장 분위기를 바꿔오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 상승 하락하고 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초반만 해도 계속 올랐던 것들이 있다가 또 금리 인상되고 또 하반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또 2023년, 2024년 계속 어떤 예측을 좀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금리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을 따지려면은 대규모 그러니까 김포 같은 거 얘기하면 컴팩트 시티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하철 5호선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 교통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신도시 관련 개발된 그런 행정도시라던가 이런 것들 발표에 따른 부동산의 움직임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커서 그런 부분이 쉽게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전쟁에서 원자재 값 상승하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도권 주택이 지난해는 완전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부분은 2023년도 계속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 언제 멈출 것이냐는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완전 거래량이 제로였잖아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를 보면 12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한 900건, 1000건에서 900건 된다고 하면은 거의 한 개 구로 따지면 한 개 구당 30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거의 거래가 멈췄다는 부분인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봐도 거래량에 따라서 등락폭이 가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아예 심리한 것이 완전 얼어붙었기 때문에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락했던 배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첫 번째는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금리라던가 그리고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융 상품들 그리고 청약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지역에 따른 또 요즘은 또 동별로도 주택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금리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경으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 하락은 심리라는 걸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심리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크게 주는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사실 심리가 사람들을 조금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심리를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을 조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주 중요한 요인이긴 하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반대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부분들은요. 네. 올해 이제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뭐 서울이야 적지만 일단 인천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아무리 시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클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인천에만 올 한 해 거의 4만 호 이상이 입주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뭐 사실 경기도도 워낙에 넓으니까 저희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주로 입주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기 신도시 남은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양족정, 평택, 고덕, 뭐 화성, 봉담, 파주, 운정 이런 지역들이 이제 다 뭐 10,000호, 15,000호 이렇게씩 좀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에서 새롭게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전세 물량도 많아질 테고 공급도 많아질 테고 그러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 측면에서는 조금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뭐 약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하락 배경의 입주 물량도 사실 최근에 급락한 지역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의 그 쇼크가 상당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그 어떤 매매 시장이 그렇다면 지금 또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 어떻게 갈까요? 네. 뭐 이제 전세와 월세를 이제는 같이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둘 다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이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2019년 이때 입주가 엄청 많았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매매, 전세, 월세가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보시면은 매매와 전세, 금리 쇼크를 많이 받는 것들이 크게 하락하고 월세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품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뭐 올해 보시면은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입주가 많은 지역들에서는 무조건 이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공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임대차 시장 전체가 조금 약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세와 월세를 조금 구조적으로 나눠 봤을 때 생각을 한다면은 작년에 전세값이 많이 하락했고 또 월세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조금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약세는 뭐 좀 불가피하지만 전세값이 좀 빠지던 거는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보시면은 특이한 부분이었던 게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보다 이게 높아졌었어요. 실효 금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해졌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조금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게 역전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가 더 유리하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월세로 몰렸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좀 넘어오게 되고 그러면 전세값들이 많이 빠졌던 것들도 조금은 상승을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작년과는 작년이 좀 특이했고 올해는 조금 더 정상적인 모습들, 일반적인 어떤 모습들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전월세 같은 경우도 사실 금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세 사기라든지 깡통 전세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락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뭐 배경을 본다라면은 역시나 뭐 이것도 금리하고도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목돈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규제도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만 해도 어떤 월세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하향 국면이었던 어쨌든 그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는 대출을 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원활해지기 때문에 월세는 조금 좀 내려가고 나중에 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 부분이 상당히 더 강세를 볼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할 것 같고 이 깡통 전세라던가 어쨌든 피해자들이 거의 20, 30대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이 젊은 층들이 어쨌든 이 사회 경험이 짧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기 때문에 이 목돈을 대출받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월세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월세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진짜로 정말로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 게 지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같았으면은 월세 이 정도 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건데 작년에 그 정도까지 언론에서도 좀 잠잠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데, 그 상황이 어쨌든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월세는 좀 더 줄어들고 전세 분양 쪽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수 있는 배경이 있으시면 좀 설명 주시고, 그 외적으로도 뭐 내년 분양 시장 뭐 이런 네. 것들도 같이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월세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인식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은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세 가격이 조금 싼 편이었거든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지만 월세가 사실 우리나라만큼 싼 나라가 없다라고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특히 서울에서는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우리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될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월세값이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올라간 거에서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수준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분양 시장도 네. 관심 많잖아요. 그쵸. 분양 시장 하도 요즘에 아까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자 몇 명이요? 0명? 0명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철산동에서 했던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이거 기대 완전 못 미치는 그런 성과들인데, 이게 계속 줄줄이 자꾸 그런 성적표를 받다 보니까 2023년도 분양 시장도 조금 어둡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좀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작년 성적표를 보면은 그래도 분양가가 싸면은 된다라는 인식들은 있었어요. 무조건 맞아요. 싸면은 어떻게든 된다라는 이제 공식을 입증을 했는데, 이제 분양가를 낮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물가도 많이 올라갔던, 뭐 사실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뭐 서울이야, 그리고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뭐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도권 외곽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정말 아까 작년에 뭐 0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처럼 비슷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또 생각하고요. 지금 결국 그럼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할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게 될 거고, 그럼 그 생각보다 이제 건설업, 저희가 프론트 업계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뭐 건설업체 현장이나 뭐 금융사들도 느끼는 게 작년에 연말 분위기보다 훨씬 만큼 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들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청약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작은 평수에 대한 경쟁률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59, 84 이런 데서 추첨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든지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경쟁률과 계약률이 다 이어지진 않겠지만 일단은 경쟁률 자체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작년에 좀 특징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도금 대출이 되는 대형 평수 40평대에서는 또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나 이 청약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들도 여전히 있다. 사실 갈아타기를 지금 하는 게 다 막혀 있는데 일단 2, 3년이나 시간을 벌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올해도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84를 이용하건 뭐 40평대를 이용하건 조금은 갈아타기를 이용해서 청약을 갈아타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3년도에 이런 주택 시장이라든지 청약 시장
같은 경우 뭐 주목할 만한 뭐 지역이라든지 네. 또는 그 원인이라든지 뭐 이유가 있으면 뭐 청약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뭐 매매 시장도 괜찮으니까 조금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워낙 요즘에 옥석 가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영명이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반등 하는 지역들도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그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뭐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네.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올해는 정말 강남 3구를 눈여겨 보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청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4구는 아니네요. 3구네. 네. 네. 4구, 3구 뭐 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근데 3구 같은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양이 정말 이제 저희 방배동도 있죠. 방배 5구역도 지금 1,000개가 넘게 일반 분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잠실 쪽도 이제 올해 분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반포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정말 누구나 다 딱 말만 해도 이렇게 다 아는 지역들에서 공급들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3구에 원하건 원치 않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에 그래도 강남 3구가 조금 가격이 덜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금리가 충격이었는데 강남에 15억 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충격들이 좀 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더 확실히 수요가 좀 살아 있음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올해 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특히 강남구가 그 개포주공 1단지부터 시작해서 쭉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그렇지만 그래도 강남이고 그래도 개포인데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이 그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너무 강남 이야기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다른 지역을 딴 동네도 좀. 그렇죠. 봐야죠. 네. 저는 좀 이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는 경기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1+1 같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제 내가 서울에 집을 하나 두고 아니면은 핵심 내가 살고 있는 뭐 다 지역별로 메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거주하는 집을 하나 두고 투자를 하기 위한 사실은 지금 규제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엔 좋은 상황이거든요. 옛날 의원님들 있잖아요. 서울에 하나, 세종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거를 서울에 더 키우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작은 소형 주택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이미 입주를 마치고 있는 신도시들은 아닐 것 같고 그 외로 이제 구도심들도 경기도에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평택이나 뭐 안산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일자리가 정말 풍부한 지역들이거든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인데 조금은 변두리로 나가는 지역들. 옛날 보통 보면은 지금 구도심들이 다 그래요. 경기도 구도심들 이런 지역들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락폭도 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조금은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사면 되나요? 근데 네.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2023년도에 뭐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뭐 금융적인 부분이나 세제 혜택들이 있으니까 뭐 의견들이 뭐 주변에 그 부동산 관련된 업계 계신 분들 그런 의견이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도도 좀 많이 바뀌죠, 이런 제도 자체. 네, 2023년 새해 이제 부동산 제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1월달 세제 쪽으로 1월달만 보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 실거래가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 취득 취득세 시가 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 기간을 확대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향의 공제되고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쪽으로 보면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지원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설사의 보증도 좀 해주고 하면 이제 건설하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 좀 제공을 하면 초반에는 아마 유인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너무 죽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면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다주택자라든지 투자 시장인 거고 그 외적으로도 집을 못 가지시는 뭐 후배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후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편하게 좀 해주신다면은 뭐 내 직장만은 오래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 주세요? 사실 어제도 이제 그 그래요? 질문을 네. 하나 받았는데 네. 우리 이제 대출 규제 이거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니까 네. 조금 이거 이용해서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그 친구는 1인 가구였어요 아직까지. 아직 네. 1인 가구여서 필요하면은 뭐 사고 결혼을 준비할 생각이 있고 뭐 그렇다면은 지금이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 싸게 사는 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렇다면은 좀 부담이 줄어들었고 금리가 부담이었는데 뭐 좀 싸게 해줄 수 있겠다 하게 정부에서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은 들썩거리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제가 그냥 그 후배한테 했던 이야기가 똑딱 이렇습니다. 네가 이 집값이 바닥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모르는데 너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바닥을 맞추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닥을 못 잡았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를 한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특히 내 집 마련이라면은 무릎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무릎 정도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무릎 정도에서 하다못해 금매를 좀 찾아보던가 그렇게 하면은 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바닥이 거의 근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바닥만 찾겠다라는 심리는 좀 버리고 그런 불확실성은 조금 배제를 하고 어느 정도는 뭐 너의 자금 상황에서 부담이 안 되는 선이라면은 지금은 조금 한번 나서 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후배한테 아주 적절한 인생 강의를 부동산보다는 인생 강의를 좀. 저도 빨리 만났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집값이 또 올라간다고도 얘기하고 또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언제 사야 되냐 물어보고 또 혜택도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조금 막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뭐 내가 이제 어디 좋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을 딱 해봤을 때 뭐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을까요? 뭐 두 분 하나씩 좀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시장 안정이란 것보다도 일단은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만든 주택 임대차 보호비 있잖아요. 이 보호법이 이 부동산 침체기에 돌입하면서 어쨌든 집주인들도 공격하는 또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비나가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중도 해지를 요구하거나 중도 해지 비밀로 어떤 신뢰를 취하는 임차인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이 임대차 보호법이 상세 임대인을 좀 압박하고 전월세 시장 좀 혼란을 가져오는 압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은 제6조 2항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무시적 계약 갱신 청구 사용에 따른 갱신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갱신권을 사용해 2년 연장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는 언제든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이사 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 계약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해서 중개 수수료도 임대인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부도 그렇고 법을 만드시는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뭐다들 좀 그러니까 너무 딱 단편적인 거 하나만 보고 또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너무 앞만 보는 아, 그런 법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자꾸 그러니까 혼란을 초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023년 지금 어쨌든 다시 모든 걸 다시 세우는 새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좀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도 좀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좀 부동산 저는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좀 가보시라고. 많이 만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어쨌든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면 네. 뭐 정책 만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역 국회의원이면 지역에 맞는 거 법 좀 더 개발하시고 그리고 뭐 김포 보면은 김포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결국에는 입주민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거예요. 김포 주민들 이기 신도시 분들 많잖아요. 한강 신도시 분들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주안점은 교통, 지하철. 그러면은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 그래서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지역 주민 만나서 표 이제 총선이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인데 가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도 국토위에 계신 분도 계세요, 지역에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가서 한번 얘기 들어보면 방향성이 보이실 거다. 진짜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법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잘못 들어갔다가 괜히 아파트 사라고 그럴까봐 겁나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집통을 사랑합니다. 그 유니언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정책을 내가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한번 좀 개선해 보겠어요? 일단 뭐 좀 작년에 나왔던 규제 해제들에 보면 하고 올해 이제 좀 부분들 봐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규제 지역 해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가 이루어졌는데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왜 집값은 더 크게 빠지냐? 풀 때마다 이게 푸는 지역마다 더 커지는 상황이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도 주시고 하시는데 결국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 투자 수요를 막자라는 데 의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만들고 지정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목적이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투자와 투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결국엔 실수요를 늘려줘야 되고 어떻게든 거래를 늘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를 늘리려면은 결국 이동을 많이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 이동에서 막힌 저희가 궤가 이제 막힌 궤가 있으면 이걸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9억 초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1금융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뭐 어떻게든지 이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집에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고 무조건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다들 지금 이 집은 안 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안 팔고 싶고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팔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제 잡아두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세 대출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그 돈이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거로는 대출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나는 좀 살 수 있게 전세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좀 시장에서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자가 수요는 무조건 자가로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좀 깨고 자가도 언제든지 임차 수요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임차 공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그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거래 측면에서도 뭐 매매 전세 다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내가 딱 느낀 거는 굉장히 여기 유니언님 말씀하신 디테일하다. 여기도 또 디테일하시고. 그러니까 맨날 보면 뭐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뭐 이거 너무 막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들으니까 진짜 지금 심각하네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 지금 칼을 들게 된 그런 상황이 돼 버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이전이 예전 뭐 투기 억제나 이런 건데 뭐 자유롭게 주거 이전을 못 하다 보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장에 보면은 진짜로 이게 난 중산층에서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갖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월급쟁이들도 좀 더 집 두 채 갖고 자기도 이제 좀 월세라든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집테크를 좀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근데 집은 팔기는 쉽고 또
어쨌든 분양가 좀 싸게 받아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집은 잡으면서도 또 다른 쪽으로 눈을 좀 돌리고 싶은 분들도 대출이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 정권에서 다 막은 부분을 이제 풀어주는데 근데 이게 심리라는 것이 그동안 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풀어주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거는 좀 정부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는 좀 편하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사 뭐 사실 뭐 이사 가는 요인들이 많잖아요. 회사가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자녀가 커서 또 자녀가 또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꼭 매매로만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전세나 월세 이렇게라도 이사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뭐 안 되니까 참 좀 어렵네요. 자, 뭐 마무리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역시나 앞에서도 뭐 여러 지역적인 팁도 많이 주신 것 같긴 한데 새 재테크 참 관심 많습니다. 항상 새해 되면은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결혼 계획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는 역시나 뭐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재테크 할 때 뭐 투자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부분 좀 한번 눈여겨봐라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 추천한다라는 게. 받아 적을 겁니다. 네. 벌써 기침이 벌써 나올 정도로. 네. 일단 작년에 규제를 풀어줬던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뉘앙스냐면요. 온라인상에 짤도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예요? 정부가 이거를 풀어준 1주택자한테 다주택자한테 가서 더 사라라고 했더니 다주택자가 돈 없어. 그리고 뭐 2주택자한테 가서 하나 더 사. 그랬더니 됐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국 무주택자까지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나온 것들의 배경이 지금은 정부가 다주택자가 되기를 조금 이제 기대를 하는 쪽으로 규제를 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주택자는 국가적인 이제 흉악범으로 인식을 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인식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인식들을 다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 미분양 이런 것들도 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서 풀어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역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거는 자금이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이제 1주택자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분간의 시장은 조금 다주택자가 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서 뭐 1+1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쯤 지금 정부가 판을 깔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들어와서 놀아주세요라고 투자자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도 한번 판 깔아주는 데 가서는 한번 놀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하나 더 구입하는 쪽으로 본다면은 결국 대상이 뭐냐라면은 이러나 저러나 지방은 미분양들이 태고요. 거기서 할인 분양을 하는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할인 분양들 기다리고 꾹 참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왜 그 양도세 특례 같은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그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소득은 뭐 임대료로 받쳐지는 부분이지만 자본 차익적인 측면에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출을 많이 태운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지만 경매나 금매들이 정말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작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으신 분이거나 약간 투자에 대한 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잘 골라서 한번 텀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놓친 시기를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봤을 때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알짜 팁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 생각을 하면서 미분양 할인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을 경매나 금매를 통해서
좀 구입을 해보는 것도 뭐 아주 뭐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진욱 기자님이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정말 뭐 투자 얘기도 해봤고요. 전세, 분양 시장, 또 전망, 그리고 금융하고 세제에 대한 그 혜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투자를 하시는데 방향성을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